이런 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빚을 내지 않으면 가게가 빚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굶어 죽게 생겼는데 나중에 얼어 죽지 않기 위해서 지금 재정을 절약하자고 하는 것이 지금 과연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고요. 신규 무기 도입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하신 걸 보니까 그것은 건드실 생각이 없다. 미국에서 주로 도입되는 무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어려워도, 코로나가 어려워도 이것을 깎을 생각이 없다. 이 정도로 받아들여도 되는지. 한국형 실업부조를 작년에 자유한국당 당시에 반드시 저지해야 될 사업 100대 과제에 넣어놓았어요. 근데 사실은 이게 꼭 저지할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도를 처음에 발의하신 분이 누구냐면은 한국당의 임이자 의원이었거든요. 원칙을 지키는 정당이 국민도 지킵니다. 원칙을 지키는 정당이 코로나도 극복하고 복지도 책임질 수 있습니다. 정의당 많은 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국회의원 선거에서 각 당의 사회 경제 분야의 대표적인 공약, 특징적인 정책들을 소개할 수 있는 기회인데요. 시간은 2분씩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의당 김종철 후보자 시작 발언하시죠. 예, 코로나 사태를 함께 극복하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코로나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는 전례가 없는 사태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방역에 성공해서 어떤 위기를 극복한다 하더라도 유럽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이 경제가 상당히 위기로 올 수 있기 때문에 수출로 지탱해온 우리 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례 없는 사태에는 전례 없는 대응을 해야 합니다. 먼저 코로나19로 국민들의 소득이 급감했습니다. 이 소득을 보전해줘야 국민들의 어떤 소비도 살아나고 경제가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정의당은 전 국민 재난기본소득 100만 원 지급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둘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타격이 막대합니다. 이분들이 문을 닫지 않도록 숨통을 틔워줘야 합니다. 50조 긴급 대출을 실시하되 안심하고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5년 만기 무이자 대출을 실시하고 이자 보전분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재정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아울러 임대료 지원 명목으로 3달 300만 원치를 지원을 하고 공과금 등을 면제해 줘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기업들에 대해서 무제한 금융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정부 지원을 받은 기업들이 만약 노동자를 해고한다면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노동자를 해고하지 않고 고통을 분담하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정부의 자금이 지원돼야 할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기업도 지키고 일자리도 지키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경제 위기 극복 대책입니다. 먼저 공통 질문입니다. 코로나19로 소비와 생산이 큰 폭으로 감소하는 등 국내외 경기 침체가 심각합니다. 세계 경제가 전례 없는 충격을 경험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 만큼 민생 경제 종합 대책에 대한 관심이 크고 절실한 상황입니다.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에 따른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각 당의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지, 소요 재원은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등 국가 재정 운영 방향도 함께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후보자 답변해 주시죠. 예, 지금 모든 후보자들께서 굉장히 많은 재정을 투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도 같은 입장인데 그거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드리지는 않고, 다만 이제 국민들께서, 이 보시는 시민들께서 그러면 그 많은 재정을 어떻게 마련할 거냐, 그리고 그것이 우리나라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거냐라는 걱정을 하실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도 거의 모든 국민에게 1인당 1,200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5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마련하고 있는 이 코로나19 재정 대책은 약 2,500조 원에 달합니다. 독일은 1,340조 원에 달합니다. 미국 정부의 부채는 우리나라보다도 그 비율이 3배 정도 많고요.
독일은 우리나라보다 1.5배가 됩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과감한 정책을 피고 있거든요. 정의당이 요구하는 재난기본소득, 다른 당에서는 50만 원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100만 원 정도는 돼야 된다 생각을 하고, 또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을 총 합쳐도 약 100조 원밖에 안 됩니다. 미국의 2,500조 원, 독일의 1,340조 원과 비교해도 아주 작은 액수죠. 게다가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재정 건전성이 좋은 나라입니다. GDP 대비 40%가 그 정부 부채인데 이 정도면 어마어마하게 정말 건전한 나라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빚을 내지 않으면 가계가 빚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정부가 재정 건전성이 좋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번에는 정부가 좀 빚을 내자. 그래서 장기적으로 경제를 살려서 나중에 그 빚을 다시 갚아가는 그런 전략을 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 문재인 정부가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 원, 그러니까 1인당 25만 원 정도죠. 그것도 70%만 주기로 한 것은 저희 입장에서는 대단히 아쉬운 결정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과감하게 갈 수 있도록 정의당이 이끌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당 김종철 후보자, 네,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미래한국당에게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미래통합당이 안 나오셔서 미래한국당이 나오셨는데 이게 참 토론이 위성정당 토론이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셨을 때 그 올해 예산 512조 중에서 그러니까 100조 원 정도를 그러니까 예산을 항목을 바꿔가지고 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전체 재정 중에 512조 중에서 약 260조가 조금 넘는 돈이 의무 지출입니다. 지방재정교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공무원 급여, 그리고 법에 정한 지원금으로 260조 원이 나가고 나머지 250조 원에서 지금 100조 원을 바꿔보자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게 1000조 원에서 100조 원을 바꾼다면 사람들이 그럴 수도 있겠다 하지만 250조 원에서 그걸 바꿔서 100조 원을 새로 코로나로 만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저희가 김종인 그러니까 미래통합당 대표에게 선대위원장에게 한번 짜보시라 했더니 그걸 내가 왜 짜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100조 원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항목을 갖고 왔는데 어디서 나올 수 있는지 일단 한번 말씀을 한번 해봐 주십시오. 예, 그런 질문이 나오실 줄 알았습니다. 결국 제한된 제약에서 이쪽에다 더 주면 누군가는 내놔야 되지 않습니까? 정부 청사 징계축비도 있고 불필요한 토목공사도 있을 것이고 해외 무슨 국제행사 주최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제가 던지고 싶은 기준은 지금 그 수천 개에 해당하는 예산 항목을 가지고 얘기하면 이 자리에서는 적절치 않고요. 국회가 4월 달에 소집이 되면 저희 진지하게 논의할 용의가 있고, 작년에 날치기 통과하면서 정말 정부 당국도 놀랄 정도의 거품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객관적으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극복하는 게 중요하냐, 이 지출이 더 중요하냐, 공무원 월급 인상이 중요하냐, 이런 거 놓고 객관적으로 우리가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20% 정도 거품 제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김종석 토론자께서 미래한국당에서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SOC 공사라든가 아니면 이제 공공근로 이런 거 좀 잘라야 된다, 아니면 토목공사 이런 거 줄여야 된다 하면은 어쨌든 그 사업으로 인해서 급여를 받거나 그 사업에 참여하는 노동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또 어떤 기업들도 있고, 그럼 거기에 들어가는 돈을 이전시켜가지고 이 재원을 마련한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면 사실은 아랫돌 빼서 그 윗돌 개는 식의 정책밖에 안 된다고 보고요. 제가 한 가지 요거 하나를 좀 답변해 주시면 좋겠는데, 지금 우리나라 지금 코로나 사태에 와서 이제 고용유지 지원금이라든가 이런 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상당히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게 아주 좋은 것이지만 좀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이게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들 대상으로 이게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취업자 중에 47%가 자영업 포함해서 고용보험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 7월부터 한국형 실업부조, 정확히 얘기하면 국민취업지원제도라는 것을 해서 올해 예산이 2,700억 정도, 50만 원을 20만 명에게 6개월 정도 해서 절반 정도인 2,770억 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근데 아마 이게 세부적인 거라 좀 애매하실 텐데요. 근데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그 한국형 실업부조를 작년에 자유한국당 당시에 반드시 저지해야 될 사업 100대 과제에 넣어놓았어요. 그렇다면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렇다면 지금 만약에 미래한국당이나 미래통합당이 예산을 깎자고 하면은 바로 이 고용보험에 들어있지 못한 분들이에게 지원돼야 될 돈을 깎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 것이 대단히 우려가 되는 것입니다. 네, 미래한국당 김종석 토론자에게 또 질문을 하신 것 시간을 같은데. 최대한 아껴서 간단하게 요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기존 짜진 예산을 절약해서 100조 원의 재난기금을 만들자는 것은 재정 건전성을 걱정한 조치입니다. 절대로 훼손시키는 게 아니고요. 그다음에 아랫돌 윗돌 얘기하셨는데 작년에 편성된 예산은 평상시 예산입니다. 그리고 날치기 예산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아주 한가하기 짝이 없는 낭비성 예산이 많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실업보험 얘기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당초에 지금 피해를 보는 가구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1인당 피해 보지 않은 사람까지 똑같이 나눠주는 거에 대해서 우려했던 것은 이미 대한민국의 실업수당, 기초생활보장제, 근로장려세제 등 저소득 가구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있습니다. 이 100조를 거기다 틀어넣자는 겁니다. 실업수당도 2배, 3배 늘리고 기초생활보장 기준도 높이고 근로장려세제도 대폭 늘리면 정말 코로나 바이러스로 피해본 가구에게 집중적으로 나갑니다. n분의 1로 50만 원, 100만 원 나눠주는 거야말로 낭비입니다. 미안한 말이지만 우리 방의 비서관도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보조금을 받게 돼 있어요. 이 사람은 지금 바이러스 때문에 손해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바이러스 때문에 이익 보게 돼 있어요. 도대체 정부 예산을 이렇게 써도 되는 겁니까? 어려운 사람부터 도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피해에 비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자꾸 여쭤서 죄송한데 미래한국당한테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미래한국당에서는 계속 미래통합당도 마찬가지죠. 계속 기존에 있는 재원을 예산을 조정해서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 정의당에서 볼 때는 그건 절대로 불가능하고 지금 우리나라 정부 부채가 세계에서 가장 건전한 수준인 GDP 대비 40%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5%, 10% 정도 더 늘려도 충분히 재정 마련이 가능하고 그리고 여력이 있고 그래서 국채 같은 것을 과감하게 발행해서 재정을 담보하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야지만 정부가 빚을 내야 가계가 더 이상 빚을 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기조하에서 이걸 계속 여쭤보는데 이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 100조 원을 기존의 250조, 그러니까 가용 예산, 그러니까 이렇게 좀 재량 예산으로 250조 정도가 된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아주 큰 덩어리가 하나 있어요. 이 가용 예산 중에. 그게 뭐냐면 2020년 국방 예산이 올해 처음으로 50조 원이 넘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방위력 개선비라고 하는 게 신규 무기 도입하고 기존 무기 개량해서 16조 6천억입니다. 근데 이 무기 도입이라든가 개량의 상당 부분을 아마 아시겠지만 아마 미국제 무기 이런 게 당연히 들어오겠죠. 그러면 이 부분이 가장 크게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이렇게 말씀하실 자신 있으신가요? 네, 어느 분한테 말씀하시는 예, 미래한국당 김종석 후보에게 여쭤봅니다. 네, 나중에 답변하시겠습니까? 몰아서 답변하겠습니다. 나중에 말씀하시겠습니까? 네. 정의당에서 말씀하신 거 그렇다면은 우리 예산을 조정하고 절약해서 국난 극복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는데 예산 절약하지 말자는 얘기입니까? 지금 512조에 제가 거품이 많다고 했잖아요. 날치기 예산이라고 했잖아요. 그거 같이 머리를 맞대고 정의당과 함께 우리 해보자고요. 지금 우리 다 긴급 재난기금 만들자고 합의 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꾸 기술적인 거 갖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국가 부채 40% 넘는 거요. 가만 놔둬도 50% 60% 되게 돼 있어요. 지금 이 위기가 얼마나 오래 갈지 모릅니다. 긴 겨울에 대비해야 돼요. 지금 당장 춥다고 땔감 다 쓰면 나중에 얼어 죽잔 말입니까? 재정 건전성은 우리의 최후의 보루입니다. 이제 김종석 후보께서 미래한국당 후보께서 후보가 아니라 토론자입니다. 네, 토론자께서 말씀을 하셔서 그 재정 건전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나중에 얼어 죽자는 얘기냐. 지금 다 쓰고. 근데 지금 당장 굶어 죽게 생겼는데 나중에 얼어 죽지 않기 위해서 지금 재정을 절약하자고 하는 것이 지금 과연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재정에 대해서 이렇게 걱정을 하시면서 또 긴급 재정 명령권으로 뭐 24조 원 정도는 그냥 막 풀 수 있다라고 하시는데 어디서 그게 나오는지에 대해서도 제가 궁금하기 때문에 계속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방위력 개선비 아까 말씀드린 신규 무기 도입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하신 걸 보니까 그것은 건드실 생각이 없다. 즉
미국에서 주로 도입되는 무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어려워도 코로나가 어려워도 이것을 깎을 생각이 없다. 이 정도로 받아들여도 되는지 아닙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김종석 토론자는 지금 잔여 시간이 거의 없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냥 저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그리고 저도 시간이 별로 없어서 그 더불어시민당 측에 좀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 되게 강조하셨고 저희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소득주도 성장이 가장 그 세 개 축으로 이루어집니다. 첫째는 최저임금 인상이 아주 중요했고요. 두 번째는 그 사회복지 서비스를 통해서 간접소득을 높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나름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마지막은 뭐냐면 소위 말해서 임금 노동자들, 그 노동자들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스스로 협상해서 어떤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것, 즉 노동조합의 권리를 확대하는 데 있어서는 문재인 정부가 저는 대단히 미약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꼭 평가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네, 정의당 김종철 후보자 발언 시간을 모두 쓰셨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복지 정책입니다. 역시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선거 때가 되면 각 정당에서는 다양한 복지 정책과 공약을 내놓습니다. 그리고 재원 마련 방안 등 실현 가능한 정책인지 공방이 벌어지곤 하는데요. 이번 선거에서도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복지 정책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방안 등 다양한 정책들을 준비했을 것 같습니다. 각 당이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복지 정책은 무엇인지, 다른 정당과 차별화되는 부분은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후보자 답변하시죠. 예, 복지 분야 중 저는 의료와 주거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 보셨듯이 공공의료가 얼마나 중요한지 국민 여러분 많이 느끼셨을 텐데요. 하지만 이렇게 공공의료가 코로나 방역에 성공하고 있는 이유는 많은 의료인들이 집에도 가지 못하고 정말 사투를 벌이고 있는 그런 것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만약에 지금보다 공공의료가 좀 더 잘 돼 있었다라고 한다면 좀 더 방역도 더 잘 될 수 있었고 지금처럼 의료인들이 이렇게 고통스럽게 사투를 하지 않았어도 될 거라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좀 우려가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지금 방금 좀 전에 말씀하신 미래한국당, 미래통합당의 지금까지 기조가 그러니까 한국제일야당 기조가 의료 민영화를 더 촉진하는 식으로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대표적으로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경남도지사 시절에 진주의료원을 폐쇄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경상남도 서부 지역에서는 만약에 이쪽에 코로나가 창궐을 더 하게 되면은 어떻게 하나 이런 불안감이 아주 팽배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의료 민영화 방식으로는 향후 코로나와 같은 감염병 위험을 막을 수 없다. 이렇게 저희는 판단합니다. 공공의료 인력을 늘리고 공공병원을 더 확충해야 하고요. 아울러 문재인 케어가 많은 진전을 보였습니다만 사실은 그 성과가 완전히 제대로 이루어지지는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본인 부담금을 건강보험의 그 비중을 본인 부담을 30%로 하고 건강보험이 70%로 하는 보장률을 높이겠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한 63.8%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번에 좀 비극적으로 나타난 것이 대구에 사는 17세 청년이 코로나가 아닌 것으로 판명되자 결과적으로는 570만 원의 자부담으로 비용을 냈어야 하는 이런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재인 케어를 더 발전시켜서 좀 더 공공성을 갖춘 보장선을 늘려야 한다고 생각을 저희는 합니다. 두 번째로 국민들의 주거가 어렵습니다. 특히 청년들이 결혼을 꺼리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 내 집 마련의 문제인데요. 문재인 정부가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것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가 뭐냐면 이 투기와의 전쟁을 통해서 강남 집값을 떨어뜨리겠다는 것 목표는 좋은데 그렇게 해서 강남에 20억짜리가 17억, 15억이 된다고 해서 서민들의 주거 문제가 풀리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서민들의 주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내 집이 아니더라도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공공임대주택을 획기적으로 확대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전월세 계약갱신을 3년씩 3번에서 9년간 보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거약자들에게 약 600만 주거약자들에게 주거보조금을 지급해서 내 집이 아니더라도 오래 살 수 있는 집 이렇게 만들어야 합니다. 정의당이 앞장서겠습니다. 예, 미래한국당 김종석 후보자께서 저희 이걸 칭찬해 주셔서 근데 저는 좀 약간 비판을 해야 되겠는데
제가 이 토론 준비하면서 그 미래한국당은 공약이 이렇게 거의 없어가지고 미래통합당하고 자매정당이니까 미래통합당 공약을 주거부동산 공약을 봤거든요. 근데 뭐 청년 신혼부부 주택 대폭 공급 뭐 이런 식으로는 있는데 사실상 대다수 그 서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예를 들면 전세 월세에 대한 대책은 제가 본 한에서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혹시 오늘 대책이 있으신지 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그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근데 주거 관련해서 대책이 또 그 나와 있는 내용이 뭐냐면은 종부세 대폭 완화, 그다음에 다주택자 양도 중과세 폐지. 그러니까 집이 많은 사람들이 집을 막 이렇게 양도할 때 그 중과세 하는 걸 폐지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팔아라. 돈 띄었을 때. 그다음에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이게 핵심적인 공약이에요. 이게 서민 주거 복지냐 아니면 다주택자 복지냐, 투기 세력 복지냐. 이런 거 이렇게 충분히 질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저희를 칭찬하셨기 때문에 거꾸로 여쭤보는 겁니다. 시간 절약하겠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정의당 김종철 후보자 말씀하시죠. 네. 의료 인력 확대가 이제 다 공약에 들어있다고 이제 하시는데 사실은 지난 20년간 의사수 확보를 위한 의대 정원 확대라든가 이런 거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이제 그 서남대라고 해서 전북 남원에 있었던 그 대학교의 의대가 뭐 새로 거기다 그 폐교되면서 새로 거기다가 이제 공공 의대를 짓는다고 하는데 그것도 새로 인력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서남대 의대에 있었던 약 40여 명의 학생들이 원광대하고 그다음에 그 전북대에 가 있는데 이 학생들을 다시 불러 모으는 이런 정도밖에 사실상 추진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것이 지난 20년 동안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지난 20년 동안 정권을 담당했었던 현재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둘 다 반성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시민당에게 하나만 좀 여쭤보고 싶은데 아까 제가 그 미래한국당 그 김종석 토론자께 서민들을 위한 주거 안정 정책은 없고 종부세 완화, 그다음에 다주택자 양도세 그 중과 폐지 이런 것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더불어민주당이죠. 더불어민주당을 더불어시민당한테 여쭤보려니까 참 이게 좀 괴로운 일입니다. 그리고 참 우리 정치에 안타까운 일인데 더불어민주당의 후보들이 종부세를 완화해 주자 이렇게 나왔고 그다음에 이낙연 선대위원장도 당정청이 모여서 그걸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종부세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마어마한 것처럼 지금 그 얘기가 되고 있지만 특히 1가구 1주택자 1가구 1주택자의 경우에는 이것을 감면해 주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실제로 뭐 예를 들면 강남에 1주택자가 15년 그리고 고령자일 경우에는 총 합쳐서 약 80%의 공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오래 소유하고 있었고 연세가 좀 있으면 있을수록 더 많이 공제되고 그것은 뭐 50%에서 80%까지 공제가 되고 있는데 이것을 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지 그거 참 우려되는 대목이고 기존에 문재인 정부에서 보유세 강화라든가 이런 거에서 투기 잡겠다는 거하고 좀 다른 정책 아닙니까? 네. 물론 저희가 투기적 수요를 막기 위해서 보유세를 강화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이거는 맞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1가구 1주택 어르신들 특히 이제 별다른 소득 없이 은퇴하신 분들은 사실 세부담이 적지 않습니다. 다른 소득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집 한 채 가지고 연금이나 이런 것들로 생활하시는 분들인데요. 이런 분들한테 이제 퇴로를 열어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이제 생각에서 그쪽 지역에 출마하신 후보들이 그런 제안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보유세는 강화하더라도 거래세는 좀 낮춰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선진국에서도 대부분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낮추는 방식의 그런 정책을 많이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 집 한 채 가진 어르신들이 보유세 부담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노후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은 이해 못할 바는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는 뭔가
그 부동산 세제를 이분들한테 뭔가 퇴로를 열어주는 방식으로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데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다만 투기적 수요를 차단하는데 방해가 된다면은 그것은 투기적 수요가 없어질 때까지는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네, 정의당 김종철 후보자 발언하시죠. 예, 그 미래한국당 김종석 그 토론자께 말씀드리겠는데 이거는 하도 이제 공격을 받으시니까 이제 싫어하셔가지고 이거는 건설적인 제안을 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코로나 때 제가 작년에 한국당에서 그 2020 예산안 저지 100대 과제 중에 한국형 실업부조, 즉 고용보험에 들어가 있지 못한 분들에 대해서 국민취업지원제도라고 그래가지고 어떤 그 구직 촉진금을 주자라고 하는 것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걸 저지하자고 하셨는데, 근데 사실은 이게 꼭 저지할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도를 처음에 발의하신 분이 누구냐면은 한국당의 임이자 의원이었거든요. 그분이 제일 먼저 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지할 이유가 없었는데 그 당시에 그걸 막아야 되겠다고 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당시 한국당이 좀 배제된 상태에서 나머지 당들이 4+1로 통과시키니까 약간 화가 나셔서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지금 코로나 위기로 굉장히 좀 어렵고 한데 그렇다 한다면 이 고용보험에도 가입돼 있지 않아서 고용유지 지원금도 혜택이 안 되고 또 실업급여라든가 이런 것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이 취업자 중에 47%, 약 1,200만 명을 위한 이 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서 동의해 주실 생각은 없는지. 왜 이게 중요하냐면 미래통합당이 동의를 안 하면은요, 이게 예산은 7월부터 하게 만들어져 있는데 부대 조건이 관련 법이 통과될 때만 시행하다 이렇게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동의해 주실 의향이 있는지 저는 꼭 동의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건설적인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토론 과정에서 못다 하신 말씀이 있으실 텐데요. 마무리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당 1분 20초씩 드리겠습니다. 정의당 김종철 후보자 말씀하시죠. 예, 정의당 김종철입니다. 잘 보셨습니까? 오늘은 공약을 다 말씀드렸으니 좀 다른 말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미래통합당의 후보가 나오지 않고 미래한국당에서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서 나오시지 않고 더불어시민당이라고 하는 좀 처음 들어보시는 당들이 아마 나온 걸 보셨을 겁니다. 국민들의 표가 사표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역구에서의 어떤 그런 특권을 조금 배제하고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더니 거대 양당이 이 비례대표까지 다 장악하겠다고 해서 비례대표용 위성정당, 일회용 정당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것은 정말 반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정의당은 지역구도 정의당, 비례대표도 정의당 이렇게 일관된 원칙을 갖고 이번에 후보를 냈고 정의당이라는 하나의 이름으로 심판받기 위해서 오늘 말씀드렸고 또 지역과 비례해서 또한 국민들의 심판을 기다릴 것입니다. 원칙을 지키는 정당이 국민도 지킵니다. 원칙을 지키는 정당이 코로나도 극복하고 복지도 책임질 수 있습니다. 정의당 많은 지지 부탁드리겠습니다.